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1월 20일 이슈 진단 99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신임 IMF 총재가 다가오는 2020년대에는 1930년대에 버금가는 대공황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대에는 미국 달러화가 글로벌 패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5일 중국이 지킬 수 없는 1단계 무역협정을 미국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중국 경제가 붕괴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 빠져나가 버리면 바로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는 1단계 무역협정을 지키지 못해서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도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깊은 리세션이 찾아올 텐데 미국이 받을 타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는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가 유동성 함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는 대공황과 달러화의 글로벌 패권 소멸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미국 주식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S&P 500 지수가 이렇게 3,300을 600하고 있고 좀 있으면 3,500에 도전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 경제가 붕괴한다,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이 온다는 게 무슨 소리냐? 헛소리 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방송을 유심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달에 전임자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뒤를 이어서 IMF 총재가 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는 글로벌 경제가 조만간 1930년대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새로운 대공황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터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이 새 IMF 여성 총재는 20세기 말에 포효하는 20년 (Roaring Twenties)를 1929년 10월 24일 시장 붕괴로 절정을 이룬 1920년대의 문화적 그리고 금융의 과도함과 비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1920년대의 추세와 비슷한 현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붕괴가 아직 임박하지는 않았으나 붕괴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은 많이 메워졌으나 선진국들 안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어서 글로벌 경제의 붕괴가 오면 수백만 명이 굶주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특히 영국의 빈부격차를 예로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위 10%가 이제 하위 50%가 보유한 규모의 부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의 부유한 OECD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부유층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하류층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녀는 또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또한 시장에 더 많은 변동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면에서 이러한 공경을 초래하는 추세가 20세기 초를 연상케 한다. 그때 기술과 시장 통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힘이 급속한 발전과 포효하는 1920년대 그리고 결국 금융 재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후 비상사태와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 같은 새로운 이슈 때문에 다가오는 10년이 사회적 불안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점철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적한 선진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영국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심각한 지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상위 1%, 이 그래프는 상위 1%의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상위 1%의 소득 증가 속도는 229%였는데 하위 90%는 소득 증가율이 4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위 1%와 하위 50%의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 선은 상위 1%의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하위 5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상위 1% 그리고 하위 50%의 총 재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 막대 그래프는 1989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89년에는 상위 1%가 차지하는 부가 10조 달러에 육박했고 그리고 하위 50%의 부는 요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상위 1%의 부가 이렇게 증가했고 하위 50%의 부는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1%의 소득 증가, 상위 1%의 소득 증가는 특히 1970년부터 70년대, 80년대 정치하다가 8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위 90%의 소득은 7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계속 정체하고 지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만일 새로운 10년의 벽두에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점증하는 불확실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와 브렉시트가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것은 IMF가 처음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란과 홍콩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해서 글로벌 경제를 하락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시장이 유동성으로 흘러넘치게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대차 대조표를 극단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대차 대조표 규모가 금액으로는 20조 달러에 육박했고 비율로는 글로벌 GDP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갚아야 할 빚입니다. 글로벌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이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글로벌 대공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것이 전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쌓아놓은 대차 대조표 규모입니다. 금액으로는 20조 달러에 육박했고 글로벌 GDP의 40%에 육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이 엄청난 빚을 갚지 못해 대공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이사에 따르면 대차 대조표 확대 즉 통화를 증발해서 리세션을 막아보려는 중앙은행의 시도가 허사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월 8일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퇴직하는 이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이사가 글로벌 중앙은행이 리세션과 맞서 싸울 탄약이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상적인 리세션보다 훨씬 더 깊은 리세션이 왔을 때 중앙은행의 지나친 부채 규모 때문에 더 이상의 공격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총 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 경제에 유동성 함정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유동성 함정이란 무엇인가요? 거시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스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화폐의 순환적 흐름으로 결정됩니다. 한 개인의 지출은 다른 개인의 소득이 되고 후자의 지출은 전자의 소득이 됩니다. 케인스에 따르면 리세션은 소비자들이 어떤 심리적 이유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고 저축을 하기로 결정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해서 활동을 줄이고 돈을 쌓아두기로 결정을 한다면 지출을 줄일 것이고 이것이 다른 개인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이 개인도 결국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락하는 신뢰가 그들이 지출을 줄이고 돈을 쌓아두게 만듭니다. 이것이 경제활동을 떨어뜨려서 더욱더 사람들이 돈을 쌓아두게 만듭니다. 계속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는 현상을 우리는 리세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논리를 따라 리세션을 통제하려면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많이 남아있으면 미래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증가해서 지출을 시작해서 경제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케인스는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더 이상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갈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통화에 대한 수요가 극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통화 공급을 확대해도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고 돈을 쌓게 됩니다. 금리가 특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유동성 선호가 절대적으로 급증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채권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동성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통화당국이 금리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케인스는 이렇게 저금리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즉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지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지출은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문학적 규모의 통화가 소비자의 신뢰를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신뢰 수준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저축을 줄이고 지출을 늘려서 결국 화폐의 흐름이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하고 결국 리세션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윤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윤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다 살아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일본 경제의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럽 경제가 이러한 일본화를 겪고 있고 바야흐로 지금 미국도 일본화를 겪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화의 글로벌 패권이 붕괴할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직도 미국 달러화는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Foreign Currency Reserve,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62.7%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로화는 20.1%에 불과하고 예나는 4.9%, 위안화는 1.2%, 다른 통화는 11.1%입니다. 지금 글로벌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62.7%나 되지만 이게 2000년도에는 이것이 70%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속도를 감안하자면 조만간 이 비율이 50% 밑으로 내려가서 글로벌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결제에 있어서는 이미 달러화가 글로벌 패권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글로벌 지불 수단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밖에 안 됩니다. 유로화는 35.7%입니다. 2020년대에는 1930년대에 버금가는 글로벌 대공황과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붕괴를 경험하는 엄청난 10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